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게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러려니 하고 넘길 줄 알게 되지요. 그런데요. 그날 주유소에서 들은 한마디는 제 평생 심장을 가장 세게 내려쳤습니다. 그날은 흐린 오후였습니다. 사위가 갑자기 전화를 했지요. 아버님, 오늘 시간 되세요? 같이 좀 나가실래요? 평소에는 저를 잘 찾지 않던 사위였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아니면 연락도 드물던 사람이었지요. 그래도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 나가자. 다른 일이 있다며 오지 못했고 사위와 저 둘이서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차 안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사위는 운전만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는 좀 어떠냐? 제가 말을 건넸지만 사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그렇죠. 그 한마디에 대화는 다시 끊겼습니다. 저는 괜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도 말하지 않았고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주유소였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위가 창문을 내리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가득이요. 젊은 주유소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즐을 꽂고 기름을 넣던 직원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계기판을 한번 보고 차 번호판을 다시 보더니 저희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주유를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이상하네. 사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사장님 좀 따라오시겠어요? 그 말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제 사위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사위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직원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사위는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지? 사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직원을 따라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둘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직원이 서류 같은 것을 내밀었고 사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을 휘저으며 뭔가 해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유소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중년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사장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보더니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이 차량 신고된 차량인데요. 신고. 그 단어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잠시 후 사위가 혼자 차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잠깐 내려보시죠. 왜 그러냐? 그냥 잠깐만요. 그 목소리는 평소의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 차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문장, 도난 신고 접수 차량. 저는 순간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장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차량 지난주에 도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보험 처리도 진행 중이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이 차는 우리 사위 차인데.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등록 명의가 다릅니다. 그 순간 저는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는 걸. 무슨 일이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나중이라니. 그때 사무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사장이 전화를 받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량 발견됐습니다. 발견, 도난 차량, 그리고 제 사위.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녀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설마 사위가 도난 차량을 몰고 다녔다고? 그때였습니다. 사위가 제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이 차 중고로 싸게 산 겁니다. 그래서 서류가 좀 복잡하다고 했는데 설마 이런 줄은.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싸게 샀냐?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주유소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죗값을 치르지 않은 대가를 언젠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 밝혀진 사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차량 뒤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위의 빚, 명예 문제, 그리고 제 딸의 이름. 주유소 사무실 안공기가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며 기름 냄새가 바람에 섞여 흘렀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저만 다른 세상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경찰 오고 있습니다. 사장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까지 와야 합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 했습니다. 사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난 신고 차량은 발견 즉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그 단어가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사위는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저 좀 믿어주십시오. 믿어달라. 그 말이 왜 이렇게 늦게 들리는지 처음부터 말해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사위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사업이 좀 어려웠습니다. 무슨 사업? 지인하고 중고차 쪽을 조금 손댔습니다. 중고차. 그 단어가 이 상황과 기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지인이 서류 정리 다 됐다고 했습니다. 얼마에 샀냐고 물었지. 잠시 침묵. 절반 이하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절반 이하. 그건 싼 게 아니라 정상적일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딸은 아느냐? 제가 묻자 사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미세한 흔들림. 그것이 제 가슴을 더 세게 쳤습니다.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그 애매한 단어가 더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는. 차가 도난 차량일 수 있다는 것도. 사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파란 불빛이 주유소 바닥을 스쳤습니다. 2명의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차분한 표정, 익숙한 절차. 그들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사건이겠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가족의 균열이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분? 사위가 손을 들었습니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제게도 물었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그 질문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보호자, 언제부터 제가 사위의 보호자가 되었던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인입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잠깐 같이 오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오늘 하루는 이미 너무 길었습니다. 경찰차에 사위가 타는 모습을 저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왜 이렇게 낯설던지, 그리고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주유소에서 연락받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너 알고 있었냐?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 아버지, 집에 와서 얘기해요. 그 말이 모든 걸 인정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손녀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그 아이의 웃음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무슨 죄냐? 거실에 앉았습니다. 딸은 물 한 컵을 건네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어가길 기다렸습니다. 근데 돈이 계속 부족하다고 해서 이상하긴 했어요. 빚이 있느냐? 네. 짧고 낮은 대답. 얼마냐? 딸은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억 정도요. 순간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3억? 그 돈은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무너질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돈 한 차량까지?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몰랐어요.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저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가고 있었다는 것. 아버지, 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를 데리고 나간 이유, 우연히 들른 주유소가 아니라는 것. 혹시라도 제가 돈을 대줄 상황을 만들려 했던 건 아닐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래전 제 아내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애들한테는 도움은 주되 등은 내주지 말아요. 등을 내주면 올라타기 시작한다는 뜻이었지요. 저는 그 경계선을 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되시죠? 낯선 번호, 낯선 호칭. 네. 차량 문제 말고도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잠시 정적. 명에 관련해서 선생님 이름이 나옵니다. 제 이름. 그 말에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차량 담보대출 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대보증. 저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주유소에서 밝혀진 사실은 단순한 돈 한 차량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 이름은 그 빗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도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가족뿐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이 함부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비로소 세상에 혼자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날 아침 경찰서에서 들은 말은
제 심장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대보증, 그 단어는 한 사람의 노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위는 조사실 안에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제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도장? 분명 제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확인 중입니다. 얼마입니까?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차량 담보대출 1억 5천, 추가 개인 대출 8천, 합쳐서 2억 3천 정도 됩니다. 3억이라던 딸의 말과 숫자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곧 이 집의 빚이 생각보다 더 깊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장은 어디에 두십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떠올렸습니다. 작은 금고 안, 집 안방 서랍 깊숙이. 그런데 한 달 전 딸이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인감증명서 한 장만 떼주세요. 아이 어린이집 서류 때문에요. 그때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감증명서와 함께 도장을 잠시 맡겼던 기억. 잠깐만 쓸게요. 그 잠깐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위조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가족 간 문제라면 처벌 여부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사위를 처벌하면 딸의 가정은 무너집니다. 처벌하지 않으면 제 노후가 무너집니다. 그것이 지금 제 앞에 놓인 저울이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위가 나왔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 한마디가 예전 같았으면 가슴을 흔들었겠지요. 하지만 그날의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 사위는 무너진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돌려놓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무엇을? 돈을. 그는 중고차로 돈을 굴리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 그 다음엔 더 큰 금액, 마지막엔 제 이름, 아버님 명의면 이자율이 낮다고 해서 그 말은 결국 이거였습니다. 제 신용을 담보로 자신의 실패를 메우려 했다는 것. 저는 딸을 불렀습니다. 경찰서 복도에서 딸은 저를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장 가져간 거 기억나지? 딸은 순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그때는 급해서 사람은 늘 급해서 죄를 짓습니다. 내 남편이 부탁했냐?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쓰고 곧 정리된다고 했어요. 그녀의 눈물은 늦었습니다. 이미 서류는 제출되었고 대출은 실행되었고 빚은 제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칼과 같았습니다. 저는 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보았습니다. 평생 일하며 주름지고 굳은 손, 이 손으로 아이들을 키웠고 집을 지었고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이 손을 누가 허락 없이 사용했습니까?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아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사진 속 아내는 늘 그렇듯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소? 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용서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책임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다시 갔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으로 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내가 선을 넘은 거다. 그 말은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노후는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이건 단순 위조가 아닙니다. 그럼 부동산 관련 서류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부동산, 그 단어가 심장을 다시 내려쳤습니다. 설마 제가 살고 있는 집까지. 사람에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젊을 땐 잠자는 공간이지만 늙어가면 그 집은 자존심이고 기억이고 마지막 방패가 됩니다. 그 집이 흔들린다는 말은 곧 삶이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서류철이 쌓여 있었고 창밖 겨울 햇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최근에 등기부등본 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은 제 명의였습니다. 30년 전 아내와 함께 마련한 집, 대출 다 갚고 겨우겨우 지켜낸 공간, 확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등기부등본을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근저당 설정, 채권 최고액, 1억 8천, 채권자, 모르는 금융사 이름.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변호사는 낮게 말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누가? 공동 위임장으로 처리됐습니다. 공동. 제 이름과 딸 이름. 그 순간 머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선생님 인감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인감, 또 인감이었습니다. 도장 하나가 사람 인생을 이렇게 흔들 수 있다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정리 차원에서 공동 명의로 조금 바꿔두는 게 좋아요. 왜? 세금 문제요. 그때 저는 요즘 애들이 더 잘 알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서류를 몇 장 넘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위임장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현재 연체 상태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매, 그 단어가 집안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에서 딸이 자랐습니다. 이 집에서 아내를 보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인생이 쌓였습니다. 그 집이 빈 문서 한 장에 넘어갈 수 있다니 저는 딸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집 담보대출 알고 있었냐? 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잠깐만 쓰고 정리한다고. 얼마나? 1억 정도라고만. 사위는 이미 금액조차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냐?
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은 내가 이미 만들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딸에게서 부모를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남편 편과 제 편 사이에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도장은 찍혔고, 빚은 생겼고, 집은 묶였습니다. 며칠 후, 사위가 구속 여부 심사를 받았습니다. 차량 도난건은 그가 직접 훔친 건 아니었지만, 작물 취득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문서 위조, 상황은 생각보다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사위를 만났습니다. 유치장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았습니다. 사위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왜 집까지 손댔냐?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막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뭘, 다 무너지는 걸?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너진 건 내 사업이 아니라 신뢰다.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겨울바람이 차게 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넘어질 때 잡아주려고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밀어 넘어뜨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지키기로, 노후를 지키기로, 그리고 딸에게도 선택을 요구하기로.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빚 정리 계획을 가져와라. 처음으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더 큰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등기, 기한 이익 상실 통보, 집 경매 절차 개시 예정, 사위는 구속, 빚은 눈덩이, 딸은 무직 상태, 그리고 저의 노후는 시간과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이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집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지킬 가치가 있는 관계를 선별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